네, 계속 이어서 이제 4장입니다. 법률 화재예방법 제17조죠. 화재 예방조치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방조치 명령이라고 사실 원래 해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서에서 이런 예방조치 명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 나중에 나옵니다. 뒤에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 정하는 장소 요거 이제 시행령에 있겠죠. 요게 이제 다시 이어보면 예방조치에서 이제 대통령 정하는 장소란 추가적으로 제조소 등 저장소, 액화석유가스, 수소연료 공급시설, 화양유 저장한 시설, 장소, 뭐 이런 장소들이 추가되는 장소인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중요해요. 이거보다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다가 요 장소까지 추가를 해서 이런 장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한다고요? 화재 예방조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모닥불 흡연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마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하지 마라. 용접, 용단 등 불꽃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밖 또 대통령을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 있는 행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 밖 대통령을 행하는 행위란 그래서 이제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화재 예방조치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어서 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라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에 명령을 할 수 있다. 계속 이어지는 예방조치제가 명령으로 공부하시기 맞아요. 다만 요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던 요런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했고 그 다음 또한 다음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또는 제한. 그러니까 앞에 이거 아까 요거 1항 각호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한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금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고 또 소방 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예방조치 명령들이다라는 거죠. 예방조치 명령의 가장 기본은 뭐였다고요?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을 하지 마라. 금지. 열기구 날리지 마라. 뭐 이런 행위 하지 마라. 그 밖 행위 하지 마라. 그리고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금지를 해라. 극제 금지해라.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이동시켜라. 하여튼 이런 명령들이 화재 예방 조치 명령에 대한 내용들이고 일단 이런 장소에서는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관계인들한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2항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에 대한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방조치 명령이에요. 요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4번, 5번은 예방조치 명령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일단 예방조치 명령은 여기까지 이제 한번 들어보신 거고 그 예방조치 명령을 하려고 보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게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주제가 됐고요. 그래서 제17조인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1번의 소방관서장은 법 17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이게 중요해요. 그날부터 14일 동안입니다.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고 자, 이어서 옮긴 물건 등의 보관 기간은 나옵니다. 보관 기간은 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라고 하죠. 그럼 처음에 물건을 옮겼어요. 옮기자마자 14일은 무조건 공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공개 기간도 사실상은 보관 기간이 돼요. 이 공개 기간도. 그럼 14일을 일단 공개하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관은 이 14일이 끝나는 공개 기간이 끝나는 날에 파기 처분하면 안 되고 일주일 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그 다음 날 7일 동안은 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14일을 공개했을 때 14일째 되는 날 도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내 물건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찾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은 추가적으로 더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3번의 소방관서장은 이제 이 7일까지, 그럼 총 한 21일 시간 될 건데 그런 보관기간이 종료됐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 등을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파기시키면 안 되고 원칙은 매각이 우선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다만 보관하고 있는 물건, 옮긴 물건 등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정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매각이 원칙인데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1, 2, 3, 4번까지가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 될 거고. 그다음 5번은 이제 관서장이, 요것도 좀 중요한 주제인데, 앞서 봤던 어떤 명령들, 다른 어떤 명령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소방 화재 조사를 했을 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 보상을 하게 되면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있어요. 그죠? 손실 보상권자가. 그런데 이건 뭐냐면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끔 누가 했다고요? 관서장이 했다고요. 관서장들이 이 물건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옮기거나 치우게 한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21일이 끝나가지고 뭐 매각 파기를 하고 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보관상에서 이 뭐 소방서 내에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걸 훔칠 수도 있고, 보관하고 있다 부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찾아온 사람들이 내 것 있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은 누가 한다고요? 그 해당 관서장이 하는 거라고요. 요 부분만큼은. 그래서 손실보상은 원래는 모든 시험 개념에서는 시도지사 청장이거든요.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게. 여기는 손실보상위원회 개념이 아니라 관서장이 요 사망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 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되고, 이 손실보상 방법 절차는 14조를 준용해서 한다. 근데 이제 권자가 다른 겁니다. 권자가 소방관서장이 손실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좀 전에 봤던 그 예방조치 명령에 대한 어떤 주제로서 저희 법률과 시행령까지를 이어서 한번 쭉 보신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4번은 요거 이제 17조 사항은 뭐냐면 이제 예방조치 명령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 4번, 5번이 원래 기본법상에서 그냥 별도의 주제로, 조항으로 있던 부분인데, 그냥 따로 여기 예방조치에 같이 포함되고, 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요. 또 5번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 대통령을 정하는 특수가연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 특수가연물이라는 용어는 위험물이 아니에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보면은 그 수량들이 굉장히 작게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kg, 20kg, 50kg, 100kg, 100kg 돼 있는데, 이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소량일 때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이게 위험물이 아닌 거죠. 위험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목재도 종이, 뭐 이런 것들, 섬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 가연물이잖아요. 근데 일반 가연물이 대량으로 모여 있으면, 공장에,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돼 있으면 여기에 불이 붙으면 불 끄기 어렵더라 이거죠. 화재학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지정해가지고 특수가연물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특수가연물은 반드시 량이 뭐일 때? 대량일 때. 그래서 그 대량에 대한 개념이 좀 이따 보겠지만, 면이, 나대사, 넝사벼천, 가고 삼천 해가지고 면화류는 200kg 이상 저장을 했을 때, 뭐 나무거치 대패밥은 400kg 이상 저장했을 때,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거 량이 되면은 걔네들은 뭘로 분류하자? 특수가연물로 분류하자. 그래, 그거에 대한 저장 취급 방법은 요 법에서 정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보일러하고 특수가열물입니다. 요 두 가지가 화재 예방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요건 전부 다 또 뭘로 다 정한다? 다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시행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법은 시행령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행령 바로 이어서 가요. 자, 시행령 제18조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등이라고 해서 법 17조 사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해서 보일러, 난로, 건조, 가스, 전기세, 불꽃 사용 용접 명단기구, 노, 화덕, 음식조리 설치하는 설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제1항 각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시행령의 별표 1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뭐 기타 나머지 어떤 기구 종류라든지 해당 설비 자세한 것들은 그냥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도 조례는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건 요 별표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제 19조 보니까 또 화재 확대가 따른 빠른 특수가열물이라고 해서 이때 이제 이런 대통령을 정하는 특수가열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열물을 말하고 이 특수가열물의 저장 취급 기준은 또 뭐와 같다? 별표 3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행령 별표 1, 2, 3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별표 1, 2, 3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요 시행령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문서 제일 밑에 별표 1, 2, 3이 있죠. 그죠? 별표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화재 예방 안전관 법률 시행령 별표 1번입니다. 별표 1번이고 그게 이제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사항으로서 제 1번에 보시면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보일러 설치하는 보일러 업체들이 요걸 지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이때 보일러에서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번에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그쪽으로 고온의 연기가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다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요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가번. 그 다음에 라가 있고 마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이 법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마바가 아니라 이 세 개가 가나다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가번, 마번, 바번은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그래서 마번에 보이니까 보일러 본체와 그럼 이게 기름 보일러가 됐든 가스 보일러가 됐든 화목 보일러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든 보일러 본체와 벽, 천장 사이 간의 거리는 얼마 이상? 0.6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공통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공통기준 세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일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통기준이고 다시 이제 나번 보면 나번에 보시는 게 이제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는 돼 있으니까 기름 보일러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번이 기체연료라서 이게 가스 보일러. 라번이 요새 이제 그 시골에 그죠? 또 전원주택지일 때 보면 이런 거 많이 또 설치하기도 하니까 이제 앞으로 화목 보일러 이렇게 나옵니다. 보일러를 총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자, 그 중에 이제 나번은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그럼 이때 액체연료는 기름 탱크가 있거든 따로. 보일러가 본체가 있고 기름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름 탱크,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주고 떨어뜨려 놓고, 연료 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 기억하실 때 이제 본체가 있고 연료 탱크가 있으면 거기 1m. 그럼 그 사이 딱 절반 지점에 긴급 차단 밸브가 하나 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5m. 그럼 연료 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해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연료 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 설치해주고, 연료 탱크 및 연료 탱크 받침대는
불연재료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불연재료들로 할 것,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그 기름 보일러 설치 시 유의사항인데, 뭐 시험 대비하실 때는 액체연료 사용할 때 주의사항 해가지고 요 중에서 4가지가 보기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중요한 건 요거죠. 요런 수치들 이걸 확실하게 알면 얘는 무조건 맞다 뭐 이런 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보일러, 기체연료 사용할 때는 보일러 설치한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이런 것도 뭐 이게 뭐 조연성, 불연성 용어 아니죠.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이것도 뭐 합성 수지관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금속관으로 할 것. 그리고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열부를 연료 용기 등으로부터 또 마찬가지 0.5m 이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일러 설치된 장소에는 당연히 가스니까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것 되겠죠. 여기 뭐 누전 경보기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 보일러라고 해요. 화목 보일러. 근데 화목 보일러는 옛날에 일명 뭐 빼찐가라고 했죠. 뭐 빠찐가? 뭐 이게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냥 난로, 나무 넣어서 태우는 건데, 요렇게 이제 화목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고체 연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목재. 예.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m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로 된 별도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그리고 연통이 있겠죠. 난로처럼.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 역시 건물 밖으로 0.6m 이상 튀어나오도록 설치할 것. 계속 떼었을 때 검은 연기가 막 발생할 거니까. 연통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m 이상 위에 높게 설치할 것.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연통 재질 역시 불연재료로 하고 연결부에 청소부를 중간 설치해서 안에 뭐 먼지가 뭐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건 2m. 그죠? 그리고 연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난로 때울 때도 보면 그 난로도 이렇게 연통이 천장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천장에서부터 요 연통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천장재가 열에 의해서 탈 수 있으니까 0.2m 이상 떨어지게끔 설치해주고 매달아서. 그럼 요 연통이 이제 건물 밖으로 구멍 뚫어서 나갈 때 그 벽체로부터 0.2m 이상 튀어나오게끔 해서 연기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 높이가 이제 보일러 본체로부터는 최소 2m 이상 높이는 유지가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나중에 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그 난로 기준하고 똑같아요. 난로 기준 종류로 비슷합니다. 화목 보일러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는 건 이번에 난로. 난로가 이제 연통이 있는 거.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되고, 뭐 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연성 벽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규소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우고, 요거는 이제 우리 고정식 난로. 그 다음에 다번에 이동식 난로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 겨울철에 쓰는 난로들. 뭐 전기 난로도 있고 썼죠. 기름 난로도 있고 모르는데, 요 난로는 다음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 장소는 이동식 난로를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요새는 근데 난로들이 다 안전하게 다 돼 있죠.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도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요새는. 이런 거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 이동식 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 없어요. 그게. 이런 장소들은 이제 이동식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의미는 없어졌죠. 지금 요새 난로가 다 잘 나오니까. 그럼 3번에 건조 설비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홍삼 말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 설비라고 하는 게. 건조 설비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5m 이상 돼야 되고, 요건 0.5m죠. 아까 보일러는 0.6m였고, 건조 물품이 여론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로 할 것.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할 건 앞서 난로나 연통이나 보일러나 다 0.6m라고 했어요. 벽 또는 천장으로부터. 근데 건조 설비는 0.5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자, 4번에 가스 전기 시설은 뭐 크게 필요 없습니다. 뭐 가스 시설은 가스법 정한 바 따르고 전기 시설은 전기사업법 따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뭐 넘어가고. 자, 이게 중요해요. 5번에 불꽃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다만
뭐 적어야 한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열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열물 제거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 조치한 경우는 뭐 10m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m, 10m가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한 문장이죠. 이런 거는 이제 원래 과거에 실기 시험에 막 쓰는 문제로도 있던 문제였는데 일단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그 다음 6번에 노화덕 설비 나오는 부분인데 실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의 불연제로 된 바닥에 설치된다. 이게 이제 보통 음식점 가보시면 있죠. 그 피자 굽을 때 화덕 피자 이런 거 하는 데들. 그럼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 천장은 불연제로여야 되고 노 또는 화덕 주변에는 이제 이 불 같은 걸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0.1m 이상의 턱을 주변에다가 설치해놔야 되고 그리고 시간당 연령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된다. 건축물 자체가 불연제로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창문과 출입구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 60 방화문으로 설치해줘야 되고 노 주변에 1m 이상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요거 이때 뭐 불연재료, 이런 방화문 종류, 1m 공간 확보,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에서는,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출 덕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 뭐 이런 거 써야 되고, 또 주방 시설에는 동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해줘야 되고, 또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 등은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장이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15cm 이내의 거리에 보통 다 붙이죠. 가스레인지가 벽에 바짝 붙잖아요, 보통. 벽 쪽에는. 근데 그때에는 가연성 주요 구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그래서 자연성 구조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단열성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은박 판넬 이런 거 막 붙여놓고 하죠. 음식점에 보면.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부분은 타일 같은 게 원래 붙이면 맞습니다. 타일. 그죠? 데코타일 같은 거 해서 이제 돌 같은 걸로 불연재로 하는 게 맞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사용하는 기구들.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보일러, 난로, 뭐 건조 설비, 음식 조리, 노화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런 설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이 일단은 뭐 시험에 다 보여준 내용들이어서 요거는 크게 의미 없죠. 보일러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소화기는 반드시 1개 이상 갖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법에 이제 별표 1번에 요게 있더라 이런 얘기였죠. 나중에 교재에서도 한번 수록한 부분을 보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특수가열물 나옵니다. 별표 2번이고요. 특수가열물의 종류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별표 2번에서는요. 특수가열물이란 면이, 저는 이제 보통 외울 때 면이, 나대, 사, 그 다음에 넝사볕, 천, 가고, 삼천, 성목탄, 만, 가연성 액체류는 2세제곱미터, 목재와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고무류 플라스틱류 합 발포시킨 거 20세제곱미터 이상.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 밖에는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종류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법에서 우리나라 소방법에서 특수가열물은 이렇게 종류를 정해놨다 이겁니다. 특수가열물은. 그래서 특수가열물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면화류, 나무껍질, 대패밥, 넝마, 종이 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노예고치실 같은 거 사류, 그럼 성목탄, 가연성 액체류 이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소량 말고 얼마 이상일 때 요거 수량 이상이 저장 취급될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특수가열물로 본다고요. 이 량 이상. 그럼 이 량보다 더 작은 양을 별도로 구획한 실, 혹은 별도로 뭐가 됐을 때 창고 내에 요 소량을 했을 때는 특수가열물 어떤 저장 취급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고, 요거보다 더 많은 양을 저장 취급할 때는 요거 저장 취급 기준 별표 3번을 따라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것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비고사항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 용어정의거든요. 원화류란, 넝마종이 부스러기란, 사류란, 볏짚류란, 가연성 고체류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요점 정리하고 문풀할 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공부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편에 용어 정의로. 그래서 요거에 보니까 마지막 8번까지 뭐 이런 용어 정의들로 쭉 구성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게 이제 별표 2번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어서 별표 3번인데 별표 3번이 이제 그 특수가물이 됐다고 하면, 걔네들을 이제 그 수량 이상을 저장한다고 하면, 다음 기준에 맞게 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1번에 저장 시급 기준이라고 해서 특수가물은 다음 항목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을 해야 된다. 다만, 석탄, 목탄류는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 화력발전소, 요런 데 있을 때는 이 기준 적용할 필요 없다. 그건 자기법이 있을 거니까. 그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용이 아닌 성목탄을 보관할 때 자, 가번에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되고 따로따로. 그럼 나번에 다음 기준에 맞게 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쌓는데 중요한 건 쌓는데 그 쌓는 면적과 높이가 중요해요. 근데 이때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일반적으로 쌓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되도록 쌓고 그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쌓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성목탄이 발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성목탄을 몇 제곱미터까지 200제곱미터 면적까지 넓게 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원칙. 그런데 만약 여기에 뭘 설치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다가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성을 포함되도록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얘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쌓는 높이를 몇 미터까지 15미터까지 높게 쌓을 수가 있고 50제곱미터로 쌓는 면적을 몇 제곱미터까지 200제곱미터까지 넓게 쌓을 수가 있고 성목탄 200제곱미터이던 건 300제곱미터까지 더 넓게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공부하시는 순서가 그래요. 요거부터 먼저 알고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번하고 이제 라번 나오는데, 자, 다번은 이제 뭘 말한다, 이제. 다번은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고, 라번은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주유소가 똑같아요. 주유소에 보면 우리 그 주유소 주유기들이 있거든요. 이 주유기가 도로랑 6m입니다. 위험 그쪽 법을 뺏겨온 거예요. 뺏겨온 거고. 다만 쌓는 높이보다도 좀 더 높게 0.9m 이상 높은 내화 구조로 된 벽체가 주변에 뭐 하고 있다고 둘러싸고 있다고 하게 되면 뚜껑은 없어요. 지금 지붕은 없는데 쌓는 부분에 주변에다 내화구조 벽체를 더 높게 쌓았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확보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치가 중요해요. 수치가. 일단 도로로부터는 혹은 옆에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6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6m 안 띄우고 가깝게 하려면은 벽체를 세우라 이거죠. 근데 그건 쌓는 높이보다 얼마 이상 높은 0.5m 높은 내화구조 벽체. 내화구조가 뭐다? 철근, 콘크리트 뭐 해서 두께가 10cm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벽돌도 19cm 있고 내화구조. 이런 것들로 쌓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번에 보니까 이제 창고 내에다가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일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서 불연재료 건축물이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는 않을 것. 그러면 이제 건물 내에는 한 종류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두 종류, 세 종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만 그 사이사이에 뭘 했을 때 내화구조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건축물을 갖다가 또 실구역을 막 해가지고 실구역마다
다른 종류의 어떤 위험물들을, 특수가물들을 보관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이제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가, 실내의 경우는 1.2m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그 쌓는 부분은 얼마였다? 50제곱미터, 뭐 높이 10m 이하. 근데 안에 살수습비가 설치하거나 대형 소각이 있을 때에는 200제곱미터까지 넓게 쌓을 수가 있고 높이를 15m까지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쌓고 나서도 또 더 있던 거죠. 그렇게 쌓고 나서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양이. 그럼 쌓고 나서 더 많은 양을 할 때는 당연히 옆에다가 넓은 공간에 그렇게 쌓아놓고 옆에 또 쌓을 거잖아요, 이렇게. 쌓으면은 요 두 개 사이 간에 간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 내야 구조로 구획된 공간 내에서. 그럼 그때는 실내에서는 그 사이 간의 간격이 몇 미터 이상? 1.2m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값 정도보다 더 큰 값 이상이니까 요거보단 얘가 훨씬 더 크긴 크겠죠. 높게 쌓으면. 높게 쌓았을 때는. 예,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니까 최소는 요거고요. 최소는. 그다음에 요거 이상은 되도록 서로 간에 뭐 해놔라? 띄어놔라. 근데 실외에 쌓아졌을 때는 최소가 몇 미터라? 최소 3m. 실외에는 최소 3m는 띄워놓는데 쌓는 높이 중 큰 값이니까 또 이게 더 클 수 있잖아요. 쌓는 높이가. 그럼 쌓는 높이 이상은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최소가 3이라는 얘기예요. 최소가 3. 요건 최소 1.2고. 예, 그런 얘기들로 해서 쌓는 부분 바닥 면적 사이 간의 간격 기준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가나다라 마까지 요게 이제 그 쌓는데 쌓는 그 저장 취급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어서 이제 이번에 특수가물 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번에 특수가물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는 자,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으로 표현하든지 뭐 같은 말이니까 두 개는 그 관리 책임자 성명, 그리고 직책, 연락처, 화기 취급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가물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표지 규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해가지고요. 이런 표지가 있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품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특수한 표지는 요 변의 길이가 0.3, 요 변이 0.6m입니다. 0.4, 0.6m. 이 직사각형으로 해주고, 표지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해주고요. 다만 화기연금 부분 표시는 제외한다는 얘기인데, 화기연 표시가 결국엔 바탕이 붉은색, 문자가 백색입니다. 근데 이건 위험물법 뺏겨온 거예요. 나중에 위험물법 공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기연금, 화기주의 이건 전부 다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가물도 똑같이 요걸 표시하도록 했고요.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문자. 근데 나머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그럼 표지는 뭐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이게 이제 특수가물 관련된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굉장히 또 시험 많이 나오는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 별표 3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별표 1, 별표 2, 별표 3번이 무엇보다 예방법에서는 굉장히 또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네, 그렇게 해서 뭐 저장 취급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법률안 화재방법 제17조까지 보신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법률 제18조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이제는 주제가 화재방 강화지구예요. 자, 화재방 강화지구 지정이라고 해서 원래는 원래 화재 경계지구였습니다. 원래 과거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요게 중요해요. 주제가 누가 한다? 시도지사입니다. 이제 시도지사 나와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울 때 뭐 시공목, 위석, 산로노, 그 다음에 이제 관서장이 이렇게 외우는데 저도. 근데 요번에 또 한 개 또 추가돼가지고, 24년도부터 시행인가? 요게 9번에 추가됐어요. 물류시설, 물류단지가 또 추가됐는데 계속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화재방 강화지구 지정이라고 해서 10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시공목, 저는 이제 위석, 산, 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요게 했었거든요. 요 뒤에 요게 또 신설돼서 가지고 뒤에. 근데 이거 신설되거나 또 이게 신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목 위석 산로 노물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시는 시장 지역이고요. 공은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가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이라고 하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요건 공장이 하나라도 있는 지역입니다. 밀집한 지역은 아니고 이건 하나라도 있는 지역. 그다음에 산업 단지들, 그리고 물류 단지 주가 된 거예요. 산업 단지하고 물류 단지들. 그다음에 이제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관서장이, 청장 본부장 서장이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추가됐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이라고 해요. 이건데 누가 한다고요? 시 도지사가 한다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 강화 지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누가 소방청장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은 아니고요.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어서 3번에 소방관서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화재방 강화지구 안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 그래서 앞서 제가 화재조사의 실시 사유에 봤을 때 그 사유에 보게 되면 뭐 불성실하가 나오는데 그때 요 조항에 따라서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화재방 강화지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때 하는데 이 화재방 강화지구는 화조사를 해야 되는 장소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4번의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한 결과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용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관서장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해 놓고요. 관서장 보고 말하는 거예요. 조사해라. 그리고 관서장 보고 어떤 조치를 명하는 걸 해라. 이런 걸 한 거죠. 그리고 관서장은 계속 강화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바쁘면 못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방 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그리고 화재한 조사 결과, 그리고 설치 명령 현황, 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강화지구에서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시문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네. 주제를 좀 주체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내용은 뭐냐면 이제 화재방 강화지구예요. 화재방 강화지구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시행령에 또 나오는데, 이 화재방 강화지구 관리라고 해서 관리 20조 이어지는 같은 주제입니다. 관서장은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의 하전 조사를 연 1회 이상 아까 실시해야 된다고 했죠. 의무적으로. 그리고 관서장은 관계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답니다. 하야 한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바쁘면 못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10일 전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어떤 대상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 나오는데, 교육 통보는 무조건 10일 전까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화재 조사 통보는 7일 전까지였죠. 조사 나가는 거 통보하는 건 7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그 공개도 오픈 공개도 7일 동안 공개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가지고 교육을 받아라 라고 통보해 줘요. 그게 10일 전까지입니다. 그건 10일 전까지. 근데 이게 30일인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1급 2급 상급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30일 전까지 통보인데, 그 외에 나머지 기술자 통보라든지 교육 통보라든지 요건 전부 다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일 전까지. 일단 기본은 10일 전까지다. 교육 통보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런 거 이제 예방 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 관리되는데, 이 대장 양식 자체가 서식지다 보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이겠죠. 시행 규칙에 있겠죠. 어떤 양식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내용을 포함한 어떤 강화지구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시도지사가 작성 관리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행안부령은 보실 필요 없어요. 시행규칙은 전부 다 그냥 양식 서식 얘기하는 거라서 그건 보실 필요 없고. 네, 여기까지.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중요한 주제인데요. 결국 뭐가 중요한 거라?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인지, 그 다음에 누가 지정하는지, 시도지사. 지정은 시도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일은 누가 한다고요? 관서장들이 일한다고요. 근데 일하는 것들이 뭐가 있다? 조사가 있고 교육이 있다 이겁니다. 눈에 연일해.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건 시도지사. 뭐 이런 주체들이 있더라. 라는 내용까지만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주제들이 있더라. 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법률안 제 19조입니다. 화재 예방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 없어요. 시험 나올 거 없고. 뭐 청장 일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조 화재임 경보인데 소방관서장들, 청본서장은 기상법에 따른 요것도 24년도 2월인가 개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3월인가 시행령으로 이게 뒤에 근데 의미 없어요. 공부하실 필요 없고. 요 13조가 있고 13조 뭐 2, 13조 4 해가지고 기상법이 또 여러 가지 많이 만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상현상 및 기상 영향에 대한 예보 특보에 따라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주체가 누구라고요? 또 관서장이다 라는 거죠. 요게 또 과거에는 원래 청장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본부장 서장만 있었어요. 원래 요 자리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관서장이라고 해서 통일시켜 놨습니다. 청장도 할 수 있고 본부장도 할 수 있고 서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문제들하고 좀 바뀐 주제가 옛날에는 이게 청장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상기상 예보특보가.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간다. 이게 좀 바뀐 게 있다. 다 관서장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요게 뭐게 바뀔 거라 이거죠. 13조 2, 13조 4 뭐 이런 게 예고 있네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자, 21조가 이제 화재안전 영향평가라는 또 주제가 나옵니다. 소방청장은 해가지고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 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소방청장은 화재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 소관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기관장은 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런 평가의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라고 해서 요 법을 만들면서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이런 영향평가를 해서 이제 소속 다른 행안부라든지 혹은 뭐 중기부라든지 뭐 중소기업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언급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안이 나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원래 막 일을 만들어야 예산 확보를 하거든요. 자, 22조 화재안전 영향평가 심의회라고 해서 또 소방청장이 일단 이건 제가 봤을 때 주제만 알면 돼요. 주체만. 소방청장은 이런 평가 심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이 심의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고 위원장은 위원준에서 뽑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대통령이 크게 의미 없습니다. 23조도 크게 의미 없고요. 화재 취약자에 대한 지원, 관서장은 이런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화재 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상. 그래서 이것도 법률안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현재 각 소방서에서 그 취약자에 대한 지원 물품들을 또 예산안으로 확보해가지고 뭐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든지 혹은 소화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죠. 무료 보급, 무료 배포 활동. 이런 것들 법률로 지원안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 예. 법률을 만들 때 이제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해가지고 입법 발의하고 국회의원들 이런 법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화재 예방법에서 4장 내용까지 공부하신 건데 사실 화재 예방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이번 시간도 뭐 특수 가해물 하고 뭐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든지 그죠? 예방 조치 이런 주제들로 한번 쭉 원문을 보신 건데
뭐 사실 시험 대비는 주제들로 보시는 거예요. 주제들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원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한번 쭉 읽어보시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소방 안전관리죠. 이게 굉장히 또 핵심 주제로서 예방법에서 아셔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제는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